안녕하세요. 오늘은 긴 글쓰기 마지막 4차 시 사전 강의입니다. 여러분 4차 시에 서론 및 개요 그동안 썼던 것들을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긴 글쓰기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그 사전 동영상에서는 서론 및 개요를 수정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 그리고 결론 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학습 정리를 잠깐 해보죠. 효과적 서론 쓰기 전략이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이었죠. 거기에서는 상식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독거노인의 죽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 이야기의 배경에 숨어 있는 참신한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서론 전략, 효과적인 서론 전략으로 쓰기에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난장이들이 왜 나왔을까라고 얘기했다가 그 이야기의 이면에 숨어있는 유아노동력 착취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반전을 주는 서론 쓰기 전략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9쪽부터 61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서론 쓰기 전략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반전을 주는 서론 쓰기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반전을 주는 서론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반전을 주는 식의 어떤 서론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글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의 서론 전략을 펼쳐도 됩니다. 자세한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재 59쪽부터 61쪽을 보면은 요약을 통한 서론 쓰기, 그리고 인용을 통한 서론 쓰기, 질문으로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 어떤 쟁점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서론을 쓰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거나 대조함으로써 어떤 도입부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도입부를 만드는 방식 6가지 이야기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요약하고 인용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들은 굉장히 길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요약하는 내용 그리고 인용하는 내용이 너무 길어짐으로써 우리가 이번에 쓰려고 하는 1500자 남짓, 1500자에서 한 2500자 정도의 글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서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약이나 인용이 들어가더라도 훨씬 그보다 좀 짧게 그래서 한 단락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좋은 서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각종 서론 쓰기 전략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서론 쓰기, 도입부 전략 이렇게 치면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 자기가 쓰는 글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론에서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참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시 빼가지고 실제 서론으로 옮기고 조금 고치고 다듬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본론 쓰기 전략입니다. 물론 본론 우리가 다 개요를 작성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4차 시에서 우리가 할 내용은 글의 흐름을 좀 점검하고 그래서 개요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2차 시 때 했던 개요는 굉장히 이제 급하게 짰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글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쓸 수 있다. 본론에서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고 이런 걸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냥 쭉 나열된 형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개요를 점검해 보면서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글을 쓴다면 그 내용들이 어떤 방식으로 써질 것인가 글쓰기의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부분 역시 우리 교재 64쪽에서 67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의 글쓰기 전략은 시간적 구성이죠. 이렇게 처음에 과거엔 이랬다, 그 다음에 현재엔 이랬다,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런 식의 시간적 구성이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쓰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글쓰기에서
전체적인 어떤 본론의 구성을 시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그것을 논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적 구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북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쓰는 첫 번째 본론 1, 본론 2 내용에서 시간적으로 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비교 및 대립적 구성 역시 흔히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글 전체에서 쓴다기보다는 특정 단락에서 우리가 만약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다면 찬성 측의 어떤 주요 주장 그리고 반대 측의 주장을 가지고 두 개를 서로 비교하거나 대립하면서 비교는 공통점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대조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상반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도 좋겠죠. 미리 글을 쓰기 전 단계에서 글의 내용은 우리가 정해졌지만 개요 단계에서 다시 그걸 가지고 글을 쓸 때가 되면은 무슨 시간적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비교 대조하는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구성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구성이죠. 무엇은 무엇인가, 과연 최저임금제는 타당한가, 최저임금제를 우리가 당장 내년에 10,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 또는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은 본론 전체의 구성으로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비교적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한 2,000자 이상의 글을 갖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쭉 답하는 형식이 되는 것은 다소 좀 단조롭거나 지루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식 구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글 전체의 구성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1,5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어떤 주장하는 글이라면은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 구성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례를 제시하고요. 또 문제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내세우는 것이 문제해결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반드시 문제해결식 구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어떤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대안을 내세우고 그 대안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여러 차원에서 논증해주는 방식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쓰는 글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례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다. 비교적 자세히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여러 상반된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북핵이 문제가 되는 사례 또는 최저임금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전통적인 문제해결식 구성은 다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례 제시나 원인 분석, 그 다음에 해결책 이런 것들은 이번 글에서는 오히려 본론 1, 본론 2 정도에서 짧게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 본론 3, 4에서는 자신이 얘기한 해결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 자신의 해결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밝히는 그런 식의 구성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서 보면은 결론 쓰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최종 글을 완성하려면 결론을 쓰셔야 되겠죠. 결론 쓰기 전략은 교재 6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69, 70, 71, 72쪽까지 내용을 보면은 인용을 통한 결론 쓰기, 그리고 요약을 통한 결론 쓰기, 주제를 강조하는 결론 쓰기, 여운을 남기는 결론 쓰기, 재현 또는 해결책으로 결론 쓰기 등의 5가지 결론 쓰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인용을 하면서 주제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인용을 하면서 주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운이 남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재현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구분되는 전략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흔히 결론에서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약 자체를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쓰라고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요약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결론의 올바른 구성은 아닙니다.
한 편의 글은 어떤 구성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시에 걸쳐서 글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도식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서는 논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북핵 문제 뭐든 다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이번에 쓰고자 하는 글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논점을 좀 좁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논점을 부각시킨다는 말 속에서는 논점을 좁힌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어떤 주제가 좁혀지는 것이죠. 화제에서 가주제에서 참주제로 나아가듯이 서론에서 꼭 참주제를 밝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서론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이렇게 최소한 범위라도 가주제만 해도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이 또 본론의 일반적인 형태이죠. 우리가 쓰는 글에서는 뭐 주장과 논거 또는 다양한 사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론 구성에서 보았던 뭐 이렇게 시간적 구성이라든가 문제해결식 구성,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응답형 구성, 그리고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쓰는 여러 가지 어떤 한 가지 말로 표현하기는 곤란한 그런 구성 방식이고요. 결론은 서론과 정반대의 정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아까 서론은 역삼각형을 취했는데, 그죠? 결론은 이렇게 뾰족한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넓은 이야기로 바뀌는 것이 결론 구성에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론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문제해결식 구성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했죠. 해결책이 전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례를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쭉 내세운 것이 여기서 다 본론에서 끝나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썼던 글의 의미를 적는 것이 결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미를 적는다는 얘기는 내가 적은 글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글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글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글이 지금 내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북핵과 남북 경협의 문제를 쭉 얘기했는데 남북 경협 문제만 남북한 경제 협력 문제만 나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어떤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어떤 초석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어떤 평화에 항구적 평화를 위한 어떤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너무 오버하지만 않는다면은 자기의 글이 좀 이렇게 확장되는, 이렇게 넓게 확장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이 결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번에 지금 쓰려고 하는 글은 가급적 있는 요런 형식의 어떤 도식에 좀 맞춰서 써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글이 사실은 이런 도식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스탠다드, 가장 기본적인 도식을 익히고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자기가 쓰는 글이 그 기본 도식에서 왜 벗어나고 있는지, 벗어나는 것이 더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글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메타적 이해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글쓰기의 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추는 어떤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은 좀 일부러 짧게 했어요. 보통 그 플립 러닝에서 동영상 강의가 이렇게 20분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학교 측에서 가급적 한 3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필요 이상으로 길게 했는데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외에 따로 지난번에 여러분 썼던 그 서론 전략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내용으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은 뭐 안 보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